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이를 막아서는 자들이 등장했다고 해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 대선 후보로 격하게 싸우던 트럼프와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 얘기만 나오면 한 목소리로 일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예상치 못한 격한 반대에 부딪힌 일본이 멘붕 상황에 빠졌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0년 전 닷컴 붐을 이끈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최근 최악의 실적으로 연일 위기를 겪으며 급기야 다우존스 지수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60% 가까이 떨어지며 다우지수 편입 종목 중 가장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부진한 주가, 미비한 AI 분야 투자로 인해 인텔이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인텔 시가총액은 약 850억 달러로 1000억 달러 밑으로 내려앉으며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2021년만 해도 인텔 매출이 3배 규모였는데 이제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러니 인텔이 새로 하려던 파운드리도 동시에 급추락하며 일본의 라피더스 역시 마찬가지로 초긴장 상태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텔처럼 첨단 파운드리 개발 양산을 준비해온 라피더스의 상황도 암울해졌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인텔이 내놓은 자본 지출 개편안에는 파운드리 사업을 분리하고 반도체 공장 계획을 취소하는 방안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운드리 제조정 관측이 흘러나올 정도로 인텔이 사업 재편을 고려하는 것은 수십 조 단위의 파운드리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텔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을 제치고 2030년까지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며 자신만만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텔의 파운드리 위기는 자체 반도체 역량 개발에 나선 일본 라피더스에 충격을 줄 거라는 관측입니다. 반면에 흔들리는 인텔 파운드리는 또 하나의 경쟁자를 제쳤다는 의미에서 삼성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반도체 전문가들은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손을 떼야만 살 수 있다며 강력한 권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전문지 시킹알파는 인텔 경영진은 파운드리 사업에 미래를 걸고 있지만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빠져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거둘 시기는 2027년이지만 그때까지 버티기 힘들며 삼성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력을 높이는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파운드리 18나노 공정이 최근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며 역시나 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지난 5일 로이터 통신은 인텔이 주문사인 브로드컴의 반도체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브로드컴은 앞서 자체 칩 설계도를 보내 인텔의 최첨단 18나노 공정 등을 테스트했지만 대량 생산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듯 인텔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면서 43조 원 규모의 독일 공장 건설 계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결국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지어 IPO를 추진해온 프로그래머블 칩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계속해서 일본과 손잡으려 하면서 스스로 추락의 길을 좌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인텔이 나락으로 가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협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일본 정부와 반도체 칩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칩 제조 장비 및 소재 산업 육성을 위해 인텔과 함께 연구 개발 시설을 완공하기로 하는 등 이곳에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인텔과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는 수백억 엔을 투자해 3에서 5년 뒤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가 EUV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본 최초의 시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연구개발 거점의 운영 주체가 되고 인텔은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한 반도체 제조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불어닥친 인텔의 위태로움이 조만간 일본 반도체 업계까지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최근 일본이 중국에게까지 때려맞게 생겼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동참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추가 제재를 하면 심각한 경제 보복에 나서겠다고 일본에 직접적으로 경고한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가 일본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 및 유지 보수를 추가로 제한하면 심각한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도요타가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게 비공개 중국이 새로운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차기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일본 기업의 반기를 들며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제철이 미국 대표 철강회사 US 스틸을 인수하는데 엄청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한 연설에서 US 스틸은 미국 회사로 남아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역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소식에 대해 기껏 철강 산업을 살려냈는데 US 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라면서 즉각 저지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US 스틸은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돼 미국이 경제 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성 있는 제조업체인데요. 그런데 작년 12월 조각량 세계 4위 업체인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약 20조 원에 매수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 내 반발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철강 산업의 일본 제철과 합병을 발표한 US 스틸에 대해 혁신도 발전도 없는 미국 철강 산업을 대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1901년에 기업이 설립되었을 때 US 스틸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고 3분의 2가량의 미국의 철강을 생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US 스틸은 미국의 철강 생산량의 12%만 책임지고 1955년 당시보다 3분의 1가량의 철만 생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US 스틸의 사례는 쇠퇴한 미국 철강 산업의 예를 방증합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의 미국의 철강 산업은 유럽의 철강 산업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효율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 철강은 철강 제조 능력의 발전과 시장 점유율 확장에 몰두하고 있었고 1870년부터 1896년 사이에 서서히 가격을 80% 이상 인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 인하는 선순환을 불러와 지속적인 공급 능력과 낮은 가격을 통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시설 투자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US 스틸과 같은 새로운 철강 기업들이 연이어 탄생했는데 US 스틸은 계속 커져서 1971년에는 두 번째로 큰 기업인 AT&T보다 3배 규모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US 스틸을 포함한 미국의 철강 산업 기업들이 조금씩 안주하면서 신기술 도입에 머뭇거리는 사이 1990년대 후반 일본, 독일에 이어 중국이 치고 나오면서 지금의 쇠퇴한 모습만 남게 된 겁니다. 이렇듯 일본 제철이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122년 역사의 US 스틸을 인수하기로 한 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제철은 일본 국내 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으며 적극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일본 제철은 세계 조강 생산량을 1억 TU로 늘리겠다며 2019년 인도, 2022년 태국에서 각각 철강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탈탄소에 따른 전기 자동차용 강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일본 제철이 이 부분을 노리고 US 스틸 인수를 추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니케이는 US 스틸은 EV 모터의 필수 철강 제품인 무방향성 전자강판 생산 설비를 막 가동했는데 이 제품에는 일본 제철이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US 스틸의 생산 설비와 일본 제철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미국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판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US 스틸 인수로 세계 철강 시장 판도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철 강협회에 따르면 1위는 중국의 바오스틸, 2위는 룩셈부르크의 아르셀로미탈, 3위는 중국의 안스틸, 4위는 일본 제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철이 27위인 US 스틸을 인수하게 되면 단숨에 세계 3위로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이 US 스틸 매각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일본 제철이 매입이 불발될까 좌불안석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US 스틸의 매각 반대 입장을 잇따라 내놓자 인수 계약 마지막 단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제철은 아직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려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예상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데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거래 불허를 권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작년 12월 심의를 요청했고 백악관은 당시 미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계속되는 헛발질, 과연 어떻게 종결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근 커다란 위기를 넘긴 트럼프가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확보하자 위기에 몰린 바이든은 결국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부통령이던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카밀라 측은 아직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으며 검증되지 않은 후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에 이번 미국 대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손쉽게 재집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인데요. 트럼프 자신도 이번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판단에 미국 우선적이면서 동맹국들에게 손해를 칠 수 있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당선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멈추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하여 북핵 위기를 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은, 푸틴 등을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들과 잘 지내야 별탈 없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악의축 무리와 잘 지내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의 목적이 결국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을 한국에서 빼내어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속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혈세 수백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하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다급히 푸틴에게 조건 없는 휴전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푸틴은 트럼프가 당선되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외 지원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미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건 사실상 유럽의 안보를 지켜준 거라고 말하며 유럽은 더욱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트럼프는 매우 높은 수준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강력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면서 띄워주는 건 역시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항상 주장하던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이 푸틴을 막지 못해서였다며 만약 자신의 임기였다면 푸틴과 협상을 통해 우크라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미국의 세금 600조 원 이상을 절약 가능했으며 이렇게 우크라전을 막았다면 미국의 세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막아서 세계 경제에 측정할 수 없는 수준의 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가 북한을 띄워주고 김정은과 대화하려는 이유는 북핵이나 미사일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의 국방비를 낮추고 한국의 첨단 산업을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런 속셈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DMZ 회담과 하노이 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수차례 대화에 나선 적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완전한 미군 철수를 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냐고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막대한 군사비용이 들어가는 주한미군을 계속해서 철수하길 원했으며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보다 중국을 감시하고 상대하는 목적으로 존재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걸 불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주한미군과 같은 군사적 포위 방법이 아니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물려서 중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면 돈이 없어진 중국은 자연스럽게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는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이 소련에게 했던 군비 경쟁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 미국은 소련과 무역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중국의 경우는 1위 수출 국가가 미국이며 그 비중은 20%에 달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경우 중국의 GDP가 최대 30% 이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해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한반도 내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방한해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를 시찰한 트럼프는 평택에서 지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보고 경악을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헬기에서 내려다본 삼성전자의 거대한 전경에 전 세계 D램 반도체 중 75%가 한국에서 나오는데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냐며 미국에도 이런 공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공장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으며 한국은 첨단 산업의 강국이고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왜 지켜줘야 하냐는 등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최종적인 목표는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확정짓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발생하게 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과 세계 시장을 평정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를 아낄 수도 있고 글로벌 첨단 기업의 미국행으로 인해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안착한 첨단 기업으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 대결에서 더 높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지지율도 올라가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한국의 첨단 기업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며 그런 전략의 중심엔 한반도 안보 불안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바이든 정권 당시 미국의 압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는데 미국은 삼성전자에게 최대 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이었던 걸 감안하면 미국이 삼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1년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준으로 삼성 입장에서도 미국행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역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는 것인데요. 트럼프의 주도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면 그 즉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엔 중수로 원전이 있고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경우 현재 한국이 보유한 양으로만 4,000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의 경우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탄두의 설계와 검증을 완료하고 실전 배치에 성공했으며 현대 과학기술로는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실전 배치 가능한 핵탄두를 설계 및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가 좁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스라엘처럼 핵실험을 생략하고 핵개발에 나서는 방향이 좋아 보이는데요. 핵실험을 생략하면 핵탄두 생산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진다는 것으로 한국의 플루토늄과 같은 사용 후 핵연료의 수준이면 2주 정도면 실전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선언해버리면 트럼프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우리나라가 5천년간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최종 단계인 핵무장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한반도 안보가 안정화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이유도 없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마저 사라지게 되어 한국으로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어 한국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는데, 한국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 말이 맞지만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을 제재한다는 건 사실상 한국을 제재하는 국가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앞서 말한 디램 반도체는 한국이 전 세계 75%를 독점하고 있는데, 디램 반도체는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부터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디램을 쓰지 않으면 중국산 디램을 써야 하는데, 한국을 제재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써야 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의 핵개발 역사를 보면 이와 매우 비슷한데요. 프랑스와 인도 역시 처음 핵개발을 시도할 때는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경제 제재 카드까지 검토되었지만, 프랑스와 인도가 국제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다른 제재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이 되는 걸 지켜보아 국제사회의 제재가 두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국제사회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곳이며 국제적인 영향력과 파워가 있다면 제재 따윈 두렵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구조이기에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와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어떤 국가라도 한국의 제재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최대 기업이자 일본 경제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또 한 번 대규모 조작 스캔들에 휩싸이며 일본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슈퍼엔저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며 기시다 퇴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최첨단 반도체, K방산 등 한국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며 최근 지칠 가입 논의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빼고라도 한국을 넣으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며 최근의 상황과 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인증 부정 사건이 터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도요타 자동차가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는 일본 경제와 도요타의 주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품질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014년부터 이루어졌으며 약 170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최근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38개 모델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중 지금도 생산 중인 6개 모델에 대해서는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제 모델에 속한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천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입니다. 국민차에 이런 조작 사건이 터지니 일본인들의 충격도 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요타는 현재 생산 중인 주요 모델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도요타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요타의 주가도 최근 크게 하락해 시가총액 50조 엔이 붕괴되었습니다.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 도요타의 시가총액은 한때 60조 엔을 돌파하며
일본 기업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순식간에 10조엔, 한화로 100조 원가량의 가치가 증발한 것입니다. 인증 부정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훼손과 생산 중단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도요타의 실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인증 부정 사건은 단순한 기업 윤리 문제를 넘어 일본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으로 그 이미지와 신뢰도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정행위 사건으로 인해 도요타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일본 경제는 이로 인해 장기간 저성장과 불황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의 무역 수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역 수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인해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동안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약세는 또한 일본 국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화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의 감소는 일본 경제 전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엔화의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인재 확보, 과학기술 발전, 방위력 개선 등 중장기 국력 강화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정보기술 IT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민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률 향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개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정치적 리더십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일본의 악재로 인해 세계 경제에서 일본의 존재감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순위에서 독일에 밀리며 세계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도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GNI에서도 한국에 밀렸습니다. 막대한 국가부채도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52.4%로 미국 122.1%과 영국 10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은 일본의 정치적 불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 문제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로서는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치자금 규정법 개정안의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가 회의를 열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6.4%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탈환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자민당 내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 소속 사이토 히로아키 중의원 의원이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토 의원은 이런 사태에 이르게 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한다고 말하며 기시다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퇴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무역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한국과 호주를 지칠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유럽에 치중된 현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지칠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칠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7%에서 현재 43.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970년대 3%이던 중국의 GDP 점유율은 현재 18%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의 확대로 인해 이제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지칠의 아시아 대표 국가는 현재 일본 하나뿐인 구조가 문제인 것이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엄청난 생산 능력을 무기로 지닌 K방산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지칠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지칠 편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이석을 차지한 EU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EU가 자리 하나를 빼라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넣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칠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지칠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지칠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지칠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도요타의 부정행위와 엔화 약세, 기시다 총리의 퇴진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칠 가입 논의를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한 15척의 주문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중국 1위의 조선사 중국선박공업에게 의뢰한 선박으로 한국을 누르고 세계 조선업 1위가 되었다는 중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한국의 조선업이 지금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조선해운 전문 매체 트레이드원즈에 따르면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는 최근 중국 선박공업그룹 CSSC 자회사인 황푸원청 조선소에 주문을 연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업계에서는 글로벌 2위 해운사가 향후 핵심 선박으로 선정한 배 건조를 늦췄다는 것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주 연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 발주가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12월 이 중국 기업의 소형 컨테이너선을 최대 15척을 발주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은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선박 규모는 크지 않지만 차세대 연료인 메탄올선을 중국 조선사가 수주했다는 점에서 큰 이목을 끄텄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건조 중단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 조선사가 설계한 도면이 머스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주 계약을 맺은 뒤 조선사가 도면을 제출하고 선사의 요청에 따라 수정 및 검수를 받는 시기에 연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을 취소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에 머스크가 아예 발주를 취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길 것임을 분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기술이 확보될 때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머스크는 이 메탄올선을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게 맡기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중국 조선사에 맡겼다가 큰 낭패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LNG 이후 미래 선박 연료는 암모니아와 메탄올 둘 하나입니다. 올해 한국 조선사가 암모니아 선박을 수주할 때 중국 조선사는 전 세계에서 발주된 메탄올 추진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이 암모니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배기리가 짧아서 생산이 빨리 이뤄질 수 있고 마진도 암모니아선이 메탄올선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년치 발주가 모두 끝났다며 역대 최고 수주 잔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암모니아선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메탄올선에서도 한국의 기술은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초대형 메탄올 컨테이너선 16,200TEU급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며 기술력을 알렸고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규모 수주하며 최강의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선사들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고 중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중국에 집중 발주하는 이유는 도크가 꽉 찬 한국 조선사에 발주를 넣기 어려워서입니다. 결국 빨리 선박이 필요한 머스크 등 해운사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에게 메탄올선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메탄올선을 싹쓸이해 경험을 쌓고 자신들이 앞으로 한국과 같이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사들이 암모니아선 대신 메탄올선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꿈은 비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메탄올선 주문을 한 선사에게 발주 연기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선사들이 메탄올 추진선을 발주할 때 무조건 한국 조선사를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운사는 선박의 운용 안정성을 제일 중시하는 만큼 인도 시기가 늦더라도 한국 조선사의 메탄올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메탄올선 15척의 발주 연기가 된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동안 중국은 세계적으로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가 공세를 해 수주에 성공했지만 번번이 큰 사건을 터뜨려왔습니다. 2018년 중국산 LNG선이 바다에서 고장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한국 조선사에 대한 발주 쏠림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호주는 1월에 지난해 고장으로 수출 터미널 가동을 방해했던 중국 대형 LNG 운반선을 6개월간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이 LNG선은 발전기 고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멈춰섰습니다. 커티스 아일랜드 터미널을 통해 LNG를 수출하는 호주 오리진 에너지는 이 사고로 생산을 중단하고 최소 3척의 LNG 운반선 선적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오래된 건조 경험으로 LNG선 등 한국과 같은 고부가가지선까지 수주한다고 자랑했지만 계속되는 낮은 품질로 인해 망신을 당하며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가스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카타르 에너지의 2차 LNG 프로젝트에서 100억 달러를 웃도는 LNG선을 수주한 데 이어 LPG선 시장에서도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환경 연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도 한국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한 글로벌 조선 빅3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부가 가치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계가 메탄올,
LNG선 등 고부부 가치선 위주의 선별 수주에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큰 고객이 일본 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선사들도 일본 조선사를 두고 더 믿을 수 있는 한국 조선사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을 올해 8개월간 한국 조선업계에 46억 달러 규모의 선박 33척을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현대미포조선에 12척의 MRMEDIUM 레인지 탱커를 발주한 일본 니센카이유는 올해 들어서도 20척에 달하는 MR 탱커를 발주하며 현대미포의 주요 고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를 포함해 올해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그리스는 18%로 이들 국가가 전체 수주의 40%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이기고 글로벌 조선업에서 1위에 올라섰다고 큰 소리지지만 대부분 큰 기술력을 요하지 않은 저부가 가치 선박들이고 중요한 것은 중국 선사들의 발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 선사가 발주한 선박이 무려 154척으로 23%를 차지했는데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한국에게 물량이 밀려서 중국을 선택하는 해운사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중국 선사들이 중국산 선박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수주 또한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5일현지 시간 조선업에서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시도가 미국 조선소를 되살리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점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은 중국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 조선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소에 대한 미국의 발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관세 보단 중국산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경우 항만 이용 수수료를 걷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했습니다. 해양 컨설팅 업체인 마리타임 스트래티지 인터내셔널의 스튜어트 니콜 이사는 FT에 미국에서 선박 건조 비용은 다른 나라보다 3~4배가 더 든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이 조선 분야를 재건할 거란 기대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런 조사 덕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FT는 올 1분기일에서 3월 한국의 총 선박 수주액은 1년 전보다 41% 늘어났다며 같은 기간 86% 늘어난 중국보다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에서 선박과 교량이 충돌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동력 계통의 이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5년 인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책임이 아니냐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한국조선업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 현대중공업의 책임 보증 기간이 끝나고 선사가 돈을 아끼려고 유지보수를 중국에게 맡겨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염된 연료 사용에서 나타나는 엔진 고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이 선박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량의 기둥이 엄청나게 튼튼한데 충돌하고서도 배가 가라앉지 않고 심지어 평형까지 유지했다며 정말 배를 잘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고 한국 조선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의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기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파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파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동해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 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 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 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 티, 2050년 3천만 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 탐사 1만 7천 킬로미터와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 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구분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